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0년대 한 지도자가 내린 놀라운 명령을 아시나요? 지구 반대편 땅이라도 확보하라.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일을 벌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 그 명령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셨나요? 3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고 온 세계 최강 기업도 무릎 꿇게 만든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황무지에서 발견된 낡은 간판 하나. 그 간판에 적힌 한글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거대한 중국 기업이 2년간 공들인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놀라운 해안과 인내가 어떻게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티나 발테스입니다. 칠레 광업청에서 국장을 맡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2024년 3월 어느 날이었죠. 광업청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중국 CATL 대표단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건 무려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서였어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 전체 GDP의 10%에 달하는 돈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 운명을 바꿀 거래야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중국 대표단의 수장인 왕즈웨이가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죠. 칠레는 이제 중국의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 말투에서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우리를 대등한 상대가 아닌 종속국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워낙 큰 돈이었기에 쉽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왕즈웨이는 화면에 프레젠테이션을 띄웠습니다. 아타카마 사막 북부 지역의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추출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2년간 조사한 결과 엄청난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리튬은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니까요. 중국은 이미 전 세계 리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까지 손에 넣으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왕즈웨이의 눈빛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300억 달러라는 거액을 제시하면서도 왜 그렇게 조급해하는 걸까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왕즈웨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칠레는 이제 중국의 파트너다라는 그 말이 트라우마처럼 남았어요. 파트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소유권 현황과 관련 법적 문서들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간 조사했다면서 왜 이제 와서 소유권 현황을 묻는 걸까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45년 전부터 그 땅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작은 동양의 나라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투자 승인을 위한 법적 검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법무팀에서는 해당 지역의 소유권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어요. 중국 측이 요청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죠. 법무팀 직원인 카를로스가 제 사무실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인데 이상했죠. 손에는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카를로스가 서류를 제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키더군요. 저는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농장이라는 뜻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등록일자를 확인해봤어요. 1980년 4월 15일. 무려 44년 전이었죠. 소유자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중국이 2년간 철저히 조사했다는 그 땅이 이미 다른 나라 소유였다는 건가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카를로스에게 이 서류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가토지등록청에서 직접 가져온 원본이라고 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이 사실이 중국 측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300억 달러 투자건이 무산되는 건 둘째치고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게 뻔했습니다. 압력, 협박, 정치적 파문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카를로스에게 해당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개발하려던 핵심 구역의 상당 부분이 이 핑카 코레아나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정확히 리튬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을 골라서 매입한 거였습니다. 44년 전에 말이죠.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는 리튬이 지금처럼 중요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전기차도 없었고 배터리 기술도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왜 그 황량한 사막 땅을 샀던 걸까요? 저는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했어요. 매입 당시의 상황, 매입 목적, 그리고 현재까지의 관리 상태를 모두 파악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은 단순히 땅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자원 탐사권까지 포함해서 매입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칠레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서 말이죠. 모든 절차가 완벽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매입 면적이었어요. 중국이 계획한 개발 구역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전략적 요충지를 모두 확보해 놨더군요. 서류를 뒤져보니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이 땅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서 끝까지 지켜낸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이 땅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한국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45년 전부터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대표단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즈웨이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추가 협상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미 물거품이 됐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걸까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 그들의 전략이 경이로웠습니다. 동시에 제가 목격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의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이틀 후 저는 직접 국가기록보관소로 향했습니다. 핑카 코레아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야 했어요. 오래된 건물 지하에는 수십 년 된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보관소 직원의 안내로 1980년대 외국인 토지 매입 관련 서류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한 장 한 장 문서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매입 서류를 찾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낡은 종이에 적힌 글씨들이 희미했어요.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칠레 토지를 매입했다는 증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매입 사유였습니다. 미래 식량 안보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1980년에 이미 자원 전쟁을 내다본 거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더 깊이 파보니 1997년 IMF 위기 당시 문서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모든 해외 자산을 정리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 칠레 땅만은 예외였습니다. 매각 불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됐더군요. 당시 담당자가 남긴 메모도 있었어요.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할 자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보관소에서 나와 동료 호세를 만났어요. 그도 이 일에 대해 알게 됐더군요. 호세는 현지 농부 출신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가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 땅을 봐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곳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보니 한국이 천재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 땅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1980년대에는 지금처럼 위성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질 조사 기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록을 더 뒤져보니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칠레 지질학자들과 협력했더군요.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특히 놀라운 건 매입 시기였습니다. 1980년은 칠레가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예요. 다른 나라들은 투자를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봤어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 속에서 한국 외교관의 보고서도 발견했어요. 현지 상황이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해안이 경이로웠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별했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45년 전의 투자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요. 보관소에서 본 자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략은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의 숨은 공로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저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 북부, 바로 그 핑카 코레아나가 있는 곳이었어요.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황량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와 바위뿐이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곳곳에 시추공 흔적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과거에 지질 조사를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작업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하수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추공 근처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봤어요. 일반적인 지하수와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약간 청록빛이 도는 특이한 색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한국의 지질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리튬 브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현지 가이드인 파블로가 말했습니다. 이 물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짠물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 물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세월의 발에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 소유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45년 전부터 한국의 존재감이 이곳에 새겨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황무지에서 한글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요? 간판 주변을 둘러보니 경계 표시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측량을 통해 구역을 나눠 놨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땅을 관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무렇게나 산 게 아니었습니다. 파블로는 어릴 때 이 간판을 봤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왜 먼 나라 사람들이 이런 곳을 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봤던 거예요. 언젠가 이 땅이 보물 창고가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미리 확보해 둔 거였어요. 현장을 더 둘러보니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매입한 구역이 지질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곳이었어요. 리튬 농도가 가장 높고 추출하기도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한 거였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정확한 판단을 했을까요? 한국의 저력이 대단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그 간판 앞에 서 있었어요. 석양에 물든 사막과 바랜 한글 간판이 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한국은 참고 기다렸던 거였습니다. 파블로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다고요. 모든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실은 천재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의 지혜가 경이로웠어요.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장 답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국제자원시장 동향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리튬 가격이 폭등했다는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2020년까지만 해도 리튬 가격은 톤당 5,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려 8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16배가 뛴 거였습니다.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시장 예측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리튬 수요가 현재의 10배로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였어요. 저는 한국의 해안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45년 전에 이런 미래를 내다봤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전기차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젠가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책상 위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기업들도 우리 정부에 접촉해왔습니다. 모두 리튬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테슬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칠레 정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리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장기 계약을 맺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가도 리튬 확보에 목을 메고 있었어요. 중국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원료인 리튬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 호주 등지에서 광산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칠레도 그 타겟 중 하나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핵심 광구의 소유권이 이미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중국의 3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저는 국제 리튬 시장 구조를 분석해 봤어요. 현재 호주가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칠레, 중국, 아르헨티나 순이었어요. 하지만 매장량 기준으로는 칠레가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타카마 사막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순도 높은 리튬이 매장된 곳이었어요. 추출 비용도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탐내는 곳이었던 거죠. 한국이 확보한 땅의 가치를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시세로만 따져도 최소 1천억 달러는 넘을 것 같았어요.
45년 전 투자금의 1만 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 중 하나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리튬 가격은 더욱 오를 거예요. 2030년쯤에는 지금보다 몇 배 더 비싸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견지명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왕즈웨이와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년간 공들인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한국은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45년간 기다려온 그들의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분명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강 참사관과의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왕즈웨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 관료들과 함께 온 거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왕즈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 규모를 50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했어요. 기존 제안의 거의 2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칠레 정부에 추가로 100억 달러의 차관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한국의 소유권 문제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돈으로 밀어붙이려는 거였어요. 중국 정부 관료는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칠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중국만이 칠레를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투였어요. 저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종속국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궁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광업청 국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한쪽에는 중국 대표단이, 다른 쪽에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칠레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보리치 대통령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칠레는 어떤 나라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대통령은 지난 45년간 한국이 보여준 신뢰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을 지켜온 한국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는 우려를 표했어요. 왕즈웨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다시 강조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애플, BMW,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협력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미국과 유럽연합도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독점을 견제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이었어요. 한국이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기를 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 편에 섰어요. 과거 역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리를 택한 거였습니다.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본 거예요. 왕즈웨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돈과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보리치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어요. 한국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돈이나 힘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이 45년간 보여준 일관성과 진정성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떠나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걸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핑카 코레아나에서 첫 번째 시추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저도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시추기가 땅을 파고 들어가는 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졌어요. 45년 만에 그 땅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샘플이 나왔을 때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지질학자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리튬 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히토류까지 발견된 거였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같은 첨단 산업 핵심 소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이 얻은 건 단순한 리튬 광산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보물창고였습니다. 강태원 참사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45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전략의 결과라고 했어요. 지구 반대편 땅이라도 확보하라던 그 명령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는 나라인지 말이에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곡물 파동을 겪으면서 자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한 거였어요. 삼성, LG, 포스코 대표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최첨단 배터리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연구소, 생산공장, 교육시설이 모두 갖춰진 완전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약속이었어요. 칠레 젊은이들에게 최고 수준의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한국에서 연수도 받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진정한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주목했어요. 지속가능 개발 모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혁신적 모델이라고 평가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국제 세미나에서 증언자로 나서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의 장기 전략과 칠레와의 협력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연단에 선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5년 기다림 끝에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 한국의 지혜를 목격했다고요. 제가 강조한 건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자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국제 협력이라고 말했어요. 연설이 끝나고 많은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의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기적 안목을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라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지혜였다고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300억 달러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지금 아타카마 사막에는 한국과 칠레의 합작으로 꿈의 도시가 건설되고 있어요. 45년 전 심어진 씨앗이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든 한국의 승리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강국은 힘이나 돈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할 거입니다. 45년 전심은 씨앗이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까지.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한국의 숨겨진 성공 스토리를 계속 발굴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분야 알려주시면 우선 제작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